물리학자의 정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딴지 걸고 싶어요. 예. 삶이나 죽음이나 물리학적으로는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는 사후세계를 안 믿죠? 없죠. 과학적으로? 모든 나라와 문화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대부분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왔어요. 뇌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 갔을 때 어떠한 상태일까? 최근에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과학으로 밝혀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정하셨어요. 사실 뇌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된,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게 여러 종류의 단어나 개념을 쫙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타고난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소리나 이미지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여줄 때 일단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소리나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IAPS라고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이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사진,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소리를 모아놓은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과 소리가 아기들 뭐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깐난 아기가 까르르 웃는 소리와 아기가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은 사람들을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종류의 사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고 그런 게 있었어? 아예 뇌가 봤다는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는 종류의 신호들이 뭐냐? 죽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불편하지만 뇌가 일부러 보고 싶어 하진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늘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그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뇌가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죽을 것처럼. 사실은 언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꼭 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때 삶 속의 의미나 더 열심히 사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저는 물리학을 하고 있고 우리 장 박사님은 뇌과학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보는 어떤 시선이 한원론적이잖아요. 많은이 아니라 모든 물리학자들 겁니다. 모든 물리학자는 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건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어느 순간 다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딴지 걸고 싶어요. 예. 원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삶이나 죽음이나 물리학적으로는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 모든 것들이 똑같은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구성 요소가 같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몸 안에 있는 원자나 우리가 보는 무생물에 들어있는 원자나 똑같지만 그 원자들이 다른 원자들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의미 있는 배열을 만드냐에 따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아니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즐겨서 읽었던 물리학자들의 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에어빈 슈레딩어, 그러니까 우리가 슈레딩어의 고양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말년에 깊은 질문들, 삶과 의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책, 그 논문이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물리학적 정의가 사실 저에게도 되게 큰 울림을 줬었어요.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물리학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잖아요. 예. 이걸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무질서도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아니 물리학자가 더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게 뭐 비슷한 얘기예요. 무질서도가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주어진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 하나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슈레딩거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닫혀져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외부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은 개라면 그 내부의 엔트로피가 늘어날 이유는 없거든요. 서로 다른 외부와 내부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무질서도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외부하고. 없다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사실 그 책에서도 그 슈레딩거가 하는 이야기가 생명은 항상 끊임없이 그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과정으로서만 계속 존재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무질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체라는 존재는 굉장히 질서도가 높은 그걸 DNA도 유지하게 있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이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생명의 정의는 주변보다 높은 질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시스템이 앞에서 생명인 제가 거죠.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흩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기를 쓰고 우리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어느 순간 중단돼서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그 다음엔 이제 제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게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과정인 거죠. 저는 요 얘기가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물리학자의 입장에선 구성 요소의 입장으로 보면 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을 이루었던 원자들이 다시 흩어지고 그리고 뭐 지구에서 어딘가 떠돌다가 또다시 우리 후손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생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원자가 될 수도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그 원자들을 재활용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재밌는 게 질서도가 높아진다, 무질서도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이 뇌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가 들면 뇌세포 죽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또는 태아의 뇌 안에 뇌세포의 숫자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식이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닌 게 뇌세포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무질서도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연결들이 만들어지면서 질서도가 높아지는 그 작용으로 내가 자아가 생겨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인간의 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라서 사실 그 물리학의 법칙으로 최근에 인간의 의식 연구를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공식 연력학 제2법칙에서 그 free energy principle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의식을 만들고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영국의 이제 칼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되게 저명한 물리학자 출신의 뇌과학자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free energy principle이라고 해서 그 자유 에너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물리학에서의 자유 에너지가 그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를 함께 그 통합해서 고려하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생명 현상을 이해할 때 가장 유용한 개념은 에너지만도 아니고 엔트로피만도 아니고 그 자유 에너지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걸 인간의 이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네. 재밌는 게 물리학, 정보이론, 뇌과학 전혀 다른 학문 같지만 그 원리들, 작동하는 방식들을 이제 탐구하다 보면 동일한 공식들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자의 정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느낄 내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항상 나와는 그 별도의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도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을 느끼진 않을 거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의식이 소멸한 다음에는 죽음 자체를 느낄 내가 없으니까 저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물질의 입장에서는 원자가 흩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의식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의식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그렇게 생각하면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죽은 후에는 그 죽음이라는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나의 의식도 주체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아니, 물리학자가 에피쿠로스로 답을 할 줄은 자 그럼 에피쿠로스 받고 릴케 갑니다. 아, 예. 오, 릴케의 시 중에 토데스에파공 죽음의 경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이란 연극에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시를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죽는 걸 경험할 때 커튼이 이렇게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냥 아주 잠깐 동안 연극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무대에 서서 잠깐 동안 연극하고 있는 거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죽음을 경험할 때만 빛이 들어오고 아, 저 우리 무대 위에 있었어. 저거였구나. 우리 연극을 하고 있었어. 이런 형태의 이제 비유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만 몰두하다가 중간중간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또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만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는 다시 어떤 연극을 하듯이 무대 위에서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왜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냐.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건 나는 이게 삶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그냥 무대 위에서 아주 잠깐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예. 이러한 인지가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뇌과학에서도 그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어쩌면은 어떤 같은 종의 다른 개체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떠올리는 정도의 인지 능력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아마 인식하는 그 개체들이 그렇게 종들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의식 세계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곤충의 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분명히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아주 특정한 종류의 죽었을 때 나타나는 부패할 때 나타나는 종류의 화학 분자의 냄새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의 경우에는 죽어있는 상태와 죽어있지 않은 상태가 그 각각의 상태에 해당하는 어떠한 분자들이 몸에서 어떠한 냄새를 내고 어떠한 상태를 주는가를 통해서 인지하고, 동물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동물들의 경우에는 죽으면 내가 그 죽은 존재를 뜯어먹을 수 있는 먹이로 보지, 이 존재가 죽었다라고 해서 슬퍼하는 일들은 없고. 아, 저게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코끼리 같은 경우 또는 돌고래 같은 경우는 새끼가 죽거나 아니면 동료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행위를 보인다라고 하는 생태학자들의 관찰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이야기가 알려져 있는 종들이 거울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과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거울을 보고 이거 나구나라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확실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존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존재에게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그렇죠.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곤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네. 들어 부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반응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죽음을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참고로 굉장히 재밌는 게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얘가 아플까? 죽은 후에는 얘는 어떻게 느낄까? 라는 형태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입니다. 얘네들은 죽는다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직접 죽음을 경험했을 리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얘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었으니까 끝나고 아픔도 하나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흥미롭게도 아이들이 얘는 죽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라고, 마치 사후에도 영혼이 남아있는 것처럼 또는 사후에도 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재밌네요. 네. 가설의 연구가 있어요. 그럼 사후 세계의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어떤 학습의 효과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연구한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제 뇌과학자, 인지과학자들이 비교군을 놓고 이렇게 사후 세계를 상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상상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 이론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존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죽으면 다 끝나고 내 몸은 그냥 물리적으로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지 라고 믿는데, 아스퍼거 신드롬이나 아니면은 자폐증이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는 실험을 해봤더니 죽은 후의 지속성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왜 뇌과학적으로 그럴까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만을 뇌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이 있고, 나와 다른 타인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 나와 다른 타인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나중에야 생겨나거든요. 5세, 6세 이후에.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 이론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인지하고 죽은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것도, 타인은 내가 알 수 없는데도 이 사람이 영혼이 있고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 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한 마음 이론이 생겨나면서, 타인을 내 안에서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상상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도 죽은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연결고리가 되게 흥미로웠다라고 느꼈던 논문입니다. 물리학자는 사후 세계를 안 믿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없죠.
과학적으로? 잠깐 어떻게 하죠? 그러면 물리학자 중에도 분명히 아니 사실 기독교 천주교 믿는 분들이 있을 있죠. 텐데 근데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제 솔직한 생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증명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굳이 사후세계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아마 제 솔직한 입장인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는 명확하네요. 근데 이제 인간의 뇌를 보게 되면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놔뒀을 때 모든 나라와 문화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대부분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네. 그게 진리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물리학자의 사후세계 이론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모든 뇌과학자들이나 모든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진 않아요. 되게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고 논문이 있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되게 오랫동안 신경외과 의로 뇌수술을 집행했었던 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뇌 전체의 기능이 다 마비되고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확률로 다시 의식을 되찾고 살아 돌아온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의 수술을 집도했던 다른 동료 의사들 얘기가 당신의 뇌, 특히나 뇌 피질, 전두엽 이 영역 전체가 다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뇌의 대부분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듯이 돌아온 거라서 당신은 지금 이 경험을 하는 동안 거의 죽어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돌아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은 본인 스스로도 뇌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있었던 신경외과 의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료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뭘 느끼고 이런 임사 체험을 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쓰고 논문으로도 내고 한 게 나는 뇌과학을 전공하고 신경외과 의니까 뇌 아니면 의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굳게 믿어왔던 사람인데 죽다 살아나면서 이 임사 체험을 하면서 내 개인의 경험이 이 모든 걸 다 바꿀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계속 갸우뚱 이렇게 알쏭달쏭 아리송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분의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분의 뇌가 작동하지 않았던 그 시간과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의식이 돌아올 때 느꼈던 그 짧은 시간의 경험을 본인의 뇌가 정지했을 때 그걸 마치 경험한 것으로 시간을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리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역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다른 예들을 갖고 올게요. 심장이 멈추는 경험들을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응급의학 같은.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10명의 환자들 중에 1명 정도는 임사체험을 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장이 뛰는 걸 멈추고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뭔가 터널 끝에 빛이 보이고 음악 소리,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경험은 또 모든 나라와 국가와 종교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경험이 수만 건 이상 보고가 돼요. 근데 그건 또 우리 인간 모두가 어느 문화나 뭐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하니까 뇌로 가는 혈류의 량이 줄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느 문화나 나라나 상관없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뇌에서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의 활성 정도가 변할 때 우리 뇌가 느끼는 공통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답을 못 하셨을 때 제가 하려던 답을 그래요? 해보셨어요. 지금 역할극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그러죠? 라고 답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여기 커트. 아니요 커트 아니고 이거 보여줘야죠. 근데 어떻게 그러죠? 라고 하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추론하신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터널 비전이라는 게 왜 생겨나는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 혈류량이 그리고 눈, 여러 신경 여기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각에서 가고 있는 여러 신호들이 뇌로 전달될 때도 그러니까 변방에서부터 피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왜 비전이 이 좁아지는구나. 주변에 피 가는 게 이제 줄어들고 이쪽의 신경세포들부터 말하자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하니까 탁탁탁탁탁탁 끊기면 내 보여지는 비전 필드가 점점 작아지면서 마치 빛이 있는 저 끝에 가운데만 남는 오, 터널의 그렇구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우와. 그래서 왜 어떠한 큰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현상을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이 다 경험할까? 요 시각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이 신경에서 이제 외곽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거 가운데만 처음 남아 들었어요. 있으니까 재밌네요. 예. 요 빛이 터널의 끝에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온다. 교수님의 추론에 뇌과학자들도 이걸 연구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그래서 그렇다라는 형태로 답을 하고 있죠. 그 현대 뇌과학자들은 그럼 사실 뭐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혹은 사후세계를 뇌과학자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요?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012년도에 내가 죽은 후에도 세상에 있다는 걸 안다라는 그 하버드 의대의 이 신경외과 의가 썼던 책도 되게 유명했고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몇 명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동료 과학자라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당신의 경험이고 당신이 저명한 뇌과학자인 것도 맞지만 뭔가 이게 과학적인 설명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남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케이스들을 다 종합해서 뇌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 갔을 때 어떠한 상태일까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뇌에서 일어날까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어렵죠. 보통 실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후세계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가 맞습니다. 많은 거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예. 해서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모르고 건 아니고 그건 과학의 대상이 되기 좀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갔다 올 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예, 그러면 과학적인 주제가 분명히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가 죽다 살아났다. 내가 이 임사 체험을 하면서 내가 사후 세계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이들이 주장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 항공우주국이나 아니면은 전투기 파일럿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종류의 훈련을 시키냐면 아주 높은 가속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력 가속도의 한 4배, 5배 정도를 아주 빠르게 사람을 돌려서 가속을 시키면 이게 너무나 빠른 가속이라서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혈류가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을 이기고 뇌에다가 피를 보낼 수가 없어서 이 파일럿들이 기절을 해요. 근데 그 기절하기 직전에 임사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보는 거랑 아주 비슷한 그렇구나. 이 터널 비전과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고 굉장히 큰 편안함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보고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근거로 거 봐라 이 혈류가 딱 끊길 때 파일럿들이 요 굉장히 빨리 돌려지면서 더 이상 심장에 피가 뇌로 갈 수 없을 때 경험하는 것과 임사 체험을 하고 사후 세계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에필lep시를 경험할 때 어느 특정 뇌의 영역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 뇌에서 시저라고 그래서 특정 뇌의 영역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갑자기 뭐 신을 보는 경험을 하거나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까? 요걸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게 공통적인 두 개의 영역을 얘기를 해요. 하나가 인슐라라고 섬역 근처에서 그러한 뇌전증이 일어났을 때와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영역이 이 TPOJ 또는 TPJ라고 부르는 Temporal Parietal Occipital Junction 또는 Temporal Parietal Junction이라고 부르는 TPJ라는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뇌가 전두엽만 있는 게 아니라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다 있죠. 근데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그 뇌 영역 정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영역이 뭘 하냐면 여러 개의 신호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몸에서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여기에 이제 뇌전증이 일어나거나 혈류가 끊기거나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유체 이탈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오감이 이렇게 묶여져서 제대로 신호가 이게 합쳐져야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나라는 존재를 경험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영역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있는 장소가 내 안이 아니라 어딘가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거나 내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갔거나 이렇게 뇌가 경험을 하는 거죠. 떠있다라고도 느끼고 내 영혼이 어딘가를 날아가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왔다 이런 소리도 들었고 이런 촉감도 느꼈고 냄새도 맡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감각 신호들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신경세포가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혈류량이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이 말하자면 전원이 나간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묶어줘야 되는 영역의 전원도 나간 상태니까 뭔가 파편적으로 오는 경험들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내가. 그걸 엮어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오, 재밌네요.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리고 죽기 1초 전까지 가지 않아서 저의 1인칭 시점에서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구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자, 이 사람이 죽기 1초 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서는 다시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이걸 연구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주제인데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한 연구자가 최근에 한 2017년 경부터 요거를 연구했어요. 지모 보리진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걸로 되게 저명한 저널, 그러니까 PNAS라고 하는 그 저널. 저도 거기 한 편 있습니다. 저도. 네. 공저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저널에 이제 논문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인간 대상으로는 못하니까 돼지의 이렇게 목을 잘라서 말하자면 이게 뇌만 남긴 그 상태에서도 이게 인공적으로 기기를 통해서 피를 펌핑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마치 의식이 살아있는 것처럼 뇌파 관측에 성공했다. 이런 연구를 가지고 얘가 죽기 직전의 상황들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은 멈췄는데 뇌는 기능이 살아있었다. 이런 연구 논문을 내서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아주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 대상으로도 이걸 반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뇌전증 환자라서 뇌파랑 뇌의 여러 작동들을 이미 다 측정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분을 살리려고 응급한 과정에서 MRI 안에 들어가고 여러 측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과정 전체가 레코딩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심박수와 혈류량과 뇌의 여러 뇌파와. 그런데 이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죽기 직전에 이미 심장이 뛰기를 멈췄는데 대략 30초 후까지 뇌파가 관측이 됐고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뇌파 중에서도 감마파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거나 몰입했을 때 주로 이제 보여지는 뇌파,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감마파가 아주 강렬하게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 그 연구 논문을 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죽고 나서 심장이 멈추고 나서도 뇌는 살아있고 그 뇌가 죽기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게 뭔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명료하게 의식은 경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마파가 관측이 됐다, 감마 오실레이션이 보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해석입니다. 뭐 진화 같은 걸 생각하면 그래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게 어떤 생존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이미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그러면 일종의 그 바이 프로덕트 같은 거겠네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미케니즘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다른 설명들은 이 단순히 감마파만 보는 게 아니라 임사 체험을 할 때 나타나는 종류의 일종의 환각 환청과 비슷한 경험을 또 언제 할 수 있는가? LSD나 사일로시빈이나 아니면 DMT라고 하는 종류의 환각 물질, 주로 마약류죠. 남미 원주민들 중에서 특정 종류의 버섯을 이렇게 다려 마시면 굉장히 강력한 환각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사일로시빈.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약물 중독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강렬한 어떠한 환각, 이러한 것들이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각작용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진화 생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 궁금하네요. 너무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단말마의 고통, 되게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소통을 해야 되거나 내 의식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뇌 안에 마약들이 다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이 돼서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이 돌아올 수 있거나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 진통제나 마약 성분이 분비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니고, 다만 뇌 안에 어떤 진통제나 마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용하게 되는 물질들과 비슷한 물질들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럴 수 있네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평온함,
그리고 잠깐 동안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아주 명료한 의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건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었던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누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의식이 없고 그런 상태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도 숨을 거두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뇌에서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서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상상해본 상황은 예를 들어 제가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호랑이야! 외쳐줄 수 있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위험을 벗어나려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 탈출 방안을 생각해내야 되니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위험에 속하면 뇌가 정말 기를 쓰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메커니즘을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생각하면 뭐 진화 생물학 그런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통 이제 호랑이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라고 얘기해서 교감신경 활성화와 흥분 물질, 그다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엔돌핀 종류의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분비가 되죠. 그렇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능력치는 기존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있는 일이죠.